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자주 회자되는 조용한 퇴사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태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퇴사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대퇴사 시대와 조용한 퇴사입니다. 대퇴사 시대란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앤서니 클로처 교수가 2021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네. 대퇴사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말은 1929년에 미국에서 벌어진 대공황에 빗댄 표현인데요. 클로처 교수는 수많은 직장인이 퇴직 러시에 동참하는 현상이 마치 1929년 대공황처럼 특별한 사건이라고 본 거죠. 해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퇴사가 아니라 대퇴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대퇴사.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일을 그만둔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퇴직 러시에 동참하는 현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조용한 퇴사는 어떤 거예요? 조용한 퇴사는 진짜 퇴사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quiet quitting이라는 건데요. 네. 조용한 퇴사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확산되면서 다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지는 않지만 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표는 쓰지는 않지만 업무에 대한 열정은 회수한 채 적당히 영혼 없는 월급쟁이로 남겠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심리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퇴사. 네. 그러니까 대퇴사가 실제로 사표를 던지는 것인데 반해서 네. 조용한 퇴사는 사표는 쓰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사표를 던진 것과 진배 없는 상태죠. 결혼의 비유를 하면요. 대퇴사가 이혼이라면 조용한 퇴사는 졸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퇴사는 실제 그만두는 거니까 네. 사표 던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 네. 이건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 참 골치 아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는 실제로 사표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퇴사와는 전혀 다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네. 또 조용한 퇴사자는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업무에 대한 열정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일만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어쨌거나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조용한 퇴사자는 함께 일하는 성실한 동료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직이란 본디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일하는 신용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동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건 마치 같은 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손만 올려놓은 채 전혀 힘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용한 퇴사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러니까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라는 태도로 열정도 없이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건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 일도 재미없을 것 같고 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반갑지 않을 네.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시간만 보내는 거 좀 왠지 낭비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자 본인은 동일한 월급 받고 최소한의 일만 하니까 스스로 효율성이 높고 손해날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인 주인의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주인이다라고 믿는 생각을 뜻하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제로 회사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맨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소위 근로계약을 맺은 신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일부는 자기한테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상당 부분은 주인 그러니까 회사나 고용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월급만 치면 일하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다 결국에는 회사가 좋은 일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은 그래도 직장인이 주인의식을 그럼 갖지 않는 게 현명한 건가요? 예. 근데 앞서 얘기한 관점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주인이 아니죠. 근데 이런 판단은 지나치게 자기 역할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은 비록 회사의 주인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네.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자기 인생이란 영화의 제작자이면서 동시에 감독이죠. 게다가 자기 영화에 주인공으로 직접 출연해서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찍고 있는 영화 속 장면이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는 김대리 박 과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맡은 배역의 크기가 회사의 위계로 보면 낮을 수 있겠지만 네. 그는 자기 영화 속에서 엄연한 주인공입니다. 결코 엑스트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건 각자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는 주인공일 거고 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당나라 선성이었던 임재의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네. 이 말 뜻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모두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오너는 주인이고 종업원은 노예라거나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은 주인공이고 낮은 사람은 엑스트라 이런 도식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입니다. 임재선사의 주장처럼 직급이나 지위에 무관하게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네. 그 상태는 모두 참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자면 직장에서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반면에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엑스트라에 불과하죠. 흔히 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직위는 최고로 높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결코 주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으로 다시 조용한 태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태사자는 직장에 대한 애정도 식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표는 쓰지 않은 채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일하는 조용한 태사자에게는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주인의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네. 과거엔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 마음이 좀 바뀌었다거나 예. 아니면 나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여기 머물 곳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용한 퇴사자라고 해서 딱 하나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용한 퇴사자 모드로 변신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근무 시간에는 이제 대충 행동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자기 개발에 열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 또한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퇴근 이후 시간만이 아니라 근무 시간 안에서도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실 직장인이 하는 공부란 퇴근 이후에 뭐 도서관에 가서 막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는 공부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은 학교 밖에서 배운 것들이다.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학교 밖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인들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라도 배움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좁아서 네. 이전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근무했는지 이것도 다 평판조회 같은 것들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새로운 더 나은 곳을 이직을 할 때는 그쪽 직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판조회를 하죠. 그죠? 그래서 평판이나 인맥 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조용한 퇴사자의 행동은 그닥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경력 사원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면 이전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좀 알아보는 레퍼런스 체크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평판 조회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퇴직 직전에 조용한 퇴사자로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평판 조회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직을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겁니다. 결국 조용한 퇴사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도 결코 현명한 처신이 아니거든요. 물론 직장이나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선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퇴사자로 머무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순간에는 좀 열정을 다하고 주변 사람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또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